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는 필요한 것은 오직 고독, 커다란 내면적 고독뿐입니다. 자신에게로 침잠하여 몇 시간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고독의 주제, 그리고 이렇게 릴케, 헤세 같은 너무나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 한 얘기가 맞닿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고독이란 키워드를 꼽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전통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다뤘던 인물인데요. 성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잇는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으니까요. 고려시대에서도 관료였고 조선시대에도 사대부였고요. 높은 벼슬을 썼고 절친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성성민의 가문이 잘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성성민이 높은 벼슬을 하다가 어느 날 벼슬을 내놓고 은퇴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 그 사람이 천성이 그윽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돕고 홀로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산보를 하거나 아니면 서재에서 혼자 연주하는 건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혼자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화가에게 시켜서 그림을 그리하고 붙여놓습니다. 즉 자기가 잘 나갔던 어떤 관료로서의 멋진 모습도 많을 텐데 굉장히 외롭게 혼자 북곡에서 산보하고 혼자 서재에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상하는 거죠. 하균이 여기에 붙인 찬문이 있습니다. 오직 골짜기의 깊숙한 곳 숨어있는 그의 집이 이쁘다. 초라하게 한가로이 앉아서 문을 닫고 향을 피운다. 의도적인 은거, 아까 사회자님께서 자발적 은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발적 은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잘 나가는 관료였는데 골짜기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집을 짓고 초라하게 문을 닫고 혼자 향을 피우고 앉아있습니다. 하루는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외모로서의 홀로는 그림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속의 홀로는 그림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은거의 주제가 고독, 마음속의 홀로가 바로 고독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자 했던 게 단순히 내가 홀로 앉아있는 걸 표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고독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은거와 고독은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삶, 은거라는 게 숨어 사는 삶이죠. 좀 감춰있는 삶. 이거에 대해서 장그르니에는 철학 에세이 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에게 감춰진 삶에는 어떤 위대함입니다. 이 장그르니에가 섬에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닌데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괜히 문 닫고 얘기 안 하고 사실 들여다보면 혼자 음악 들었던 거고 별게 아닌데 이런 비밀스러운 삶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에 위대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삶, 이런 은거 같은 삶은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가 참다운 나로 사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은거, 고독의 시간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통과해 가야 하는 저 엄청난 고독 속에는 어떤 각별히 중요한 장소와 순간이 있는데 그 장소와 그 순간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고독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면서 참된 나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인화의 대부분 주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을 공부하면서 고독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 제가 머리로 회화서를 공부했을 때는 이 주제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왜 이렇게 아까 조정문 그림처럼 숲속에 한 인물 우두커니 앉혀놨을까 이 부분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이 그림도 보면 좀 거친 자연 속입니다. 평온한 어떤 정원이 아니라 거기에 한 인물이 앉아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이인상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선비가 왜 앉아있나 봤더니 타본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서 내려서 앉아있습니다. 위에 나무를 보니까 낙엽이 아직 붉게 물든 단풍도 남아있고 또 많이 떨어져서 아마 늦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이인상이 옮겨 적은 두목의 산행시 구절을 봤더니 늦가을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만추의 어떤 이 정서를 만끽하기 위해서 수레에서 내려 고독하게 앉아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이 맞은 이 붉은 단풍이 2월의 봄꽃보다 붉구나라고 감탄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 이 인물의 영혼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죠. 참된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가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김홍도의 대표작은 이렇게 만년에 지금 보시는 추성도 같은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은 구양수의 추성도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달밤입니다. 배경이 달밤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시간적 계절도 역시 만추입니다. 아직 단풍이 좀 남아있고 또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지금도 우리가 초겨울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죠. 그림을 보니까 이 안에 앉아있는 선비, 즉 구양수가 동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자가 열심히 손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거죠. 질문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냐라고 동자에게 알아보라 그럽니다. 근데 동자가 대답하기를 별과 달은 밝고 깨끗한데 사방에 사람 소리는 없고 소리는 나무에서 납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보통 우리가 소리가 나면 인기척이죠. 인기척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독한 지금 환경에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동자가 소리는 바람 소리인데요 라고, 나무 소리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 바로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건 바로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린 거죠. 이 순간 구양수가 답합니다. 슬프다. 이것은 가을의 소리다. 대개 가을의 형상이란 그 색깔은 참담하여 그 기운은 싸늘하여 사람의 피부와 뼛속을 찌르며 그 뜻은 쓸쓸하여 산천이 적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서 구양수는 가을의 소리와 가을의 형상을 인식합니다. 영혼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죠. 바로 이런 순간이 문인화가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며 그림으로 그린 주제들이었습니다. 구양수가 가을의 소리를 인식하던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좌천돼 있던 시기입니다. 구양수가 얘기하기를 일찍이 내가 머나먼 북쪽 지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난 기분을 전환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뭘 하냐면 그 지역에 버려져 있던 금속 비문, 돌이나 이런 데 적혀있는 비문들을 탁본에서 수집합니다. 그걸 무려 18년 동안 1000개의 본을 수집합니다. 후대에는 금석학이 하나의 학문의 분과가 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돌을 거기 글씨를 탁본에 모으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인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양수가 이걸 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수집한다 그러면 뭔가 여유 있고 그 사람 뭐 좀 돈도 좀 여윳돈이 있나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구양수는 어떤 환경에서 수집했냐면 자신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 배나 마차에 부랴부랴 몸을 싣고 새로운 부임지로 향할 때에도, 나의 집안이 불운할 때에도, 내가 걱정과 시름에 시달리거나 무력감을 이기지 못할 때에도 단 하루도 나는 나의 수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뭘 못할 때 핑계가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집이 불운해서, 내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무력감이 있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우울증이야,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 구양수는 정말 역사에 남을 금석문을 18년 동안 굉장히 집요하게 모읍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이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양수가 가을의 소리를 인식하며 영혼이 뒤흔들린 그 순간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독한 시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면에서 샘솟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창조하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지 베일런트는 창조성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 즉 고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고독은 무의식적인 충동을 예술로 변화시키고 놀이보다 더 강한 열정에 창조성을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창조성은 이 고도로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대면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화가들 중에 이 고독한 시간을 대면해서 창조의 시간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명나라 문화가 있던 신주는 어느 날 밤에 문득 느낀 바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밤에 느낀 바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림도 그렸고 또 아주 길게 자기가 밤에 문득 깨달은 것을 글로 남깁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추운 밤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마음이 정결하고 편안해지고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책을 몇 권 들어 읽으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책도 못 읽겠고 책을 앞에 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비로 세상이 깨끗해지고 창백한 달은 창을 통해 빛난다. 주위가 모두 조용하다. 신선한 밝음에 오랫동안 몰두하자 점차 소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냥 책을 앞에 놓고 자기 서재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이 순간 신주는 특별한 순간, 즉 소리와 색을 인식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고요함과 내면의 안정 상태를 잃은 적이 없는데 이제 오늘 밤에 모든 소리와 색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게 다가와 마음과 영혼과 감정을 정화시키고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영혼이 뒤흔들리는 아까 장그래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독한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죠. 이 순간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의지? 창조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그림은 제가 아까 산고도란 그림을 하면서 정서상 와닿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림은 촛대를 하나 켜놓고 밤에 한상 우리가 좀 멍청하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대부분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인물에 별로 제 감정을 이입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내면이 요동치는 영혼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의지가 불쑥 쏟아서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 창조성이 이런 글로,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말셀 프루스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지 않고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날, 지금 신주가 아까 촛불 하나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은 생산적으로 막 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좀 흘려보냈다고. 말셀 프루스트의 유명한 소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그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좀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만큼 충만하게 산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시간이 우리의 순간 즐거움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말셀 프루스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어릴 때도 너무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으면 마지막 챕터가 끝나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책을 마지막 챕터를 못 읽고 막 가슴 설레게 며칠을 보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어쩌면 영어 공부 좀 덜하고 수학 공부 좀 덜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하고 충만했다는 얘기인 거죠. 충만한 날과 생산적인 날은 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한 시간에 자신이 어떤 이런 충만한 시간, 창조의 의지를 불태운 화가를 잠깐 보시게 되는데요. 이건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보듯이 밤입니다. 달밤이죠. 달밤인데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겨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소프게 쌓였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죠. 그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새가 앉아있는 곳은 바위가 마치 얼음처럼 생겼습니다. 너무나 찬 속에서 새는 머리를 자기 몸속에 파묻고 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풀풀 자는, 편하게 자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잘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왕입니다. 국왕입니다. 근데 인조반정이라는 어떤 정치적 풍랑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영모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의 형제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땅끝인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또 나중에 회복이 되는 이런 정치적인 풍파를 겪습니다. 그런 이건이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아들인 화성군에게 준 그림입니다. 아들에게 이 그림을 주고 서문을 적은 이유는 아들은 이양 역시 자기처럼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해 얘기하기를 이양은 어릴 때부터 그림의 뜻을 두어 화첩을 임무에 그리되 종일 실증내지 않고 혹은 밥도 있고 촛불을 밝혀 밤까지 계속 그렸다. 마치 무슨 직업화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할아버지가 손자고 증조할아버지가 국왕인데 촛불을 밝혀 밤까지 계속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에 몰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면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림을 그려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천성의 버릇이다. 즉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창조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소그림이죠. 이건 김씨라는 무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소가 뭐라고 했죠? 보통 소가 별로 그림의 주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뭐라고 그린 것 같으세요? 소가 자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림인데 소는 보통 일을 해야 맞죠. 어떤 고삐에 매여서 사람이 가져간 대로 끌려가면서 일하는 게 소입니다. 소처럼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지금 보듯이 풀 오물오물 먹고 있습니다. 고삐에 매여서. 잠은 사람이 자야 되는 거죠. 네, 소가 자는 건 아닌데 소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김씨가 직접 적은 재화실 보니까 노지에 해는 높이 솟았는데 마음 편히 소가 자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앞에 풀도 있는데 온갖 풀 앞에 무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비유, 우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추운 겨울밤처럼 땡볕이 내리쬐이는 정오의 한낮도 결코 잠을 자기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고 있고 더구나 앞에는 풀이 있습니다. 풀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욕망이겠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 앞에 눈을 감는다는 건 사람도 힘든데 소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고독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김말로 역시 정권을 마음대로 행해서 온 조정이 근심하였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중종 때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너무 권력을 남용하다가 사사되는데 바로 포박되는 잡혀가는 날이 이 그림을 그렸던 김씨의 장가가는 날입니다. 그날 손님이 집에 가득한 날인데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김씨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된 일이었겠죠. 그 후로 김씨는 직업적인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전문 화가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런 아주 추운 밤, 추운 겨울밤 잠자는 새나 땡볕에 잠자는 소 역시 고독한 시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아까 봤던 아름다운 사람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모두에 언급했던 제 석사 논문 때의 주제이기도 했던 이런 그림도 그냥 한가로이 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이런 그림을 병풍으로 큰 폭의 그림으로 벽에 붙여놓고 사랑했던 데는 바로 이런 그림이 소의 그림에 김씨가 위에 재화시 적은 것처럼 소가 고삐를 벗어나 허심탄회하니 끝까지 종래에 사람이 끌고 갈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에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고독하지만 환경은 너무 힘들지만 내 자신을 지키고 어떤 풀 앞에서 욕망하면서 때로 눈을 감고 나의 고유하게 내 고유한 캐릭터대로 살겠다라는 주제를 표방한 그림이구나라는 성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독이란 키워드를 꼽고 보니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림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는가? 실제로 조선시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사회에서, 가정에서 맡아야 할 너무나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실제로 이렇게 산속에 집을 짓고 은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으로 대신 그런 은거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거에 대한 생각은 살림에 숨는 것은 작은 은거다. 그거는 세상을 도피하는, 자연인이 하듯이 그건 세상을 도피하는 소극적인 거다. 진짜 좋은 은거는, 큰 은거는 조정에서 관료로 살면서 저작거리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은거의 자세를 견지하는 삶이 대은이다, 큰 은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거들을 산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신 그 은거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을 그린 원나라의 화가 조맹구는 이 집안의 송나라의 황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송나라 다음에 이런 이민족이 통치하는 원나라가 들어왔죠.
한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족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거의 용납하기가 어려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데 조명부는 이때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래서 조명부가 이 원나라 정부에서 관리로 나갔을 때 그 강남 지역에 은거했던 조명부의 수많은 친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랑 다르게 송나라 황실우손이 원나라 조정에 봉직한다는 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조명부가 그린 그림이 아까 일부 일학에 능하다는 사관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어떤 은거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내가 실제 몸으로는 우리가 아픈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 나는 이런 은거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많은 사대부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유도 사대부였는데 굉장히 은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한때의 감정으로 적막한 물가에 몸을 숨긴다면 이거는 세속과 인연을 끄는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천명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곤궁함을 걱정하는 유학자의 뜻은 아니다. 다시는 은거하지 않겠다. 다만 평소의 뜻은 하루도 여기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내가 밤낮으로 하던 걸 조세범이나 화가에게 그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산거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산을 등지고 호수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연꽃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 초가에 자기가 책을 읽고 있고 학 한 쌍이 연못을 돌고 있고 이런 그림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시는 정선의 그림처럼 바로 이런 산거도를 그려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거도가 아름다운 사랑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 선호되었던 겁니다. 이런 산거도의 화가로 대표적인 화가가 심사정이라는 문인화가입니다. 이 심사정은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고 또 작은 수풍의 부채 그림 이런 걸 많이 그리는데 유독 산거도만은 굉장히 커다란 화풍에 그렸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걸어놓기를 원했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주문한 그림이죠. 심사정이 이런 산거도의 화가로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정의 증조부는 심지원이라는 효정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높은 것을 다 했고 효정과 사범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좋았냐면 19세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안동김씨나 풍양조씨가 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동김씨 가문보다도 정승을 훨씬 많이 낸 조선의 최고의 잘난 집안으로 이 심사정 집안이 꼽힙니다. 그런데 심사정 할아버지가 경종 말년에 왕세제의 책봉 문제에 있어서 영조를 살해하려는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됩니다. 이런 경우 심사정의 이번 생은 망한 거죠. 그래서 심사정이 벼슬에 못 나가고 평생 동안 직업화가처럼 그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정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흥미롭게도 안동김문 같은 경우엔 노론이었던 정선을 후원했고 실제로 이것도 제겸제화첩, 그래서 정선의 그림에 대해서 칭찬하는 화첩인데 세상에서는 겸제정선이나 현재 심사정을 대등하게 일컫는다라고 하면서 아취에 있어서는 심사정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사정의 그림을 아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아한 취향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각자 다른 아마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 아취라는 의미를 어떻게 그림을 갖고 썼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정선과 비슷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심사정의 그림이 어떻게 아취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정 이 그림의 위에는 두보의 추녀희우라는 시의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추녀희우는 조문비는 때를 안다. 그래서 호우시절이라는 영화도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식구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제3년에 해당하는 들길과 구름 모두 어두운데 감히 배의 불만이 홀로 밟구나라는 그림으로 주제를 선택합니다. 들길과 구름 모두 어두우면 당연히 강도 어두울 거고요. 거기에 불 하나 켜져 있어봤자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내기 어려울 건데 어떻게 이 장면을 그림의 주제로 택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역시 전체가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둡고 배 한 척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안을 봤더니 등불을 하나 켜고 있는데 뱃사공이 너무나 외로운 모습으로 너무 고독하게 자기 얼굴을 옷 속에 파묻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추운 겨울밤 자기 몸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이런 새와 거의 정확하게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정은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달마가 갈대를 꺾어서 바다를 건너는 달마 전로도회라는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관습적으로 그렸는데요. 그 주제를 이렇게 똑같은 모습, 옷 속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있는 어떤 동자의 모습으로 그 동자가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으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풍랑이 치는 파도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아마 이런 식의 의외성 때문에 심사정의 그림은 아치가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정 그림의 아치란 저는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갯놀이를 하는데 배에는 학도 있고 그리고 홍매가 화병에 꽂혀있고 책도 있습니다. 너무 우아한데 지금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이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거의 배가 파도에 삼켜질 것 같고 안개가 가득 껴서 이렇게 안개 낀 날은 출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런 순간인데 우아한 뱃놀이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위태로우면 꽃을 한 송이 살 여유도, 책 한 권을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장 우아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아름답다의 아자, 우아한 사람의 그 아치라고 생각됩니다. 심사정이 얼마나 이 그림이 아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1747년 그림인데요. 이듬해 나라에서 48년에 영조인데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적인 회사는 임금의 어진을 모사하는 겁니다. 이때 유명한 화가들을 다 모으는데 선비 중에 그림 잘 그린 사람은 수소문합니다. 그때 심사정이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입니다 라고 추천받습니다. 그런데 곧 원경화가 심사정의 할아버지는 역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심사정은 이때 참여 못합니다. 굉장히 굴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추천까지 됐다가 할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심사정이 그 이후로도 그림을 그렸겠지만 그림을 그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년작, 연대가 분명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커다란 화폭의 그림도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아마 심사정의 심사가 이런 것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매우 고독하고 쓸쓸하고 막막하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심사정은 커다란 그림을 그립니다. 커다란 그림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누군가의 주문을 받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지금 보듯이 산속에서 모두 다 독서하는 그림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고도의 그림으로 10년 뒤에 심사정이 우뚝 섰는데 위에 1758년을 그리는 글을 봤더니 정영년이라는 사람을 위해 그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1759년 그림에도 똑같은 정영년이라는 사람을 위해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당대 최고의 수장가였던 김광수가 쓴 평을 봤더니 심사정이 산속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 그림의 주제가 산거도 중에서도 산거 독서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영현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주문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복이 정영현에게 보낸 편지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분수는 빈천이 낮고 성품도 사냐에 가깝지만 제한이사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남이 안 알아주는 제한이사지만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서 문을 닫고 산속에 서재를 지어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뜻을 챙기며 독서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그림에 보이는 이렇게 산속에 독서하는 인물의 모습은 바로 이 그림을 주문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심사정같이 굉장히 고독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선의 산거도와 심사정의 산거도는 차이가 큽니다. 정선 그림의 산속의 정원은 굉장히 잘 가꿔져 있습니다. 앞에 바라보는 영혼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 보면 여기는 거의 산짐승이 나올 것 같은 좀 거친 산속이죠. 거기서 독서를 합니다. 다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독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하는 사람이 바라볼 곳이라고는 그 앞에 아주 앞을 탁 가로막는 커다란 절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벽을 볼 게 없으니까 맨날 절벽을 보다 보면은 그 절벽의 어떤 그 단면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위면을 가까이 보면
마치 도끼로 찍어내린 듯한 이런 가위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그림에 그리는 중법, 기술상 구벽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화가들 중에서 구벽준을 잘하는 사람은 심사정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화가들 중에서 상거도를 가장 잘 그린 화가는 심사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수는 아까 이 상거 독서도에다가 심사정이 산속에서 독서하는 걸 그렸다고 하면서 장계, 그런데 번뇌는 거기에 그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성민의 그림에서 외모로서의 홀로는 그렸지만 마음속의 홀로는 못 그렸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독서하는 모습이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제한사로서의 번뇌가 있고 고뇌가 있었다. 바로 그런 고독이 있는 것을 그려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사정의 묘지명을 보면 심사정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그림을 아득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재해석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심사정의 그림이 아취가 조선에서 제일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덕무는 심사정 말년에 심사정의 처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사정의 처소는 아주 초가가 쓸쓸했는데 역시 직업화가처럼 열심히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모두 고상하여 속됨이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고상하다, 그런 부정적인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이 단어를 접하죠. 그러면서 흥미롭게 이덕무는 심사정을 당대의 철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인데 사실 심사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덕무와 비교가 안 되는 집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장인 같다,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슬기로운, 현명하는, 철학하는 장인이다, 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철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귀천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대가를 논한다면 심사정 한 사람이다. 심사정이 최고다. 심사정이 고독한 시간을 겪고 나서 그림을 그린 후에 당대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인물로 산수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사정의 산거도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후의 화가들 사이에서 산거도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정조대에 정조가 가장 총애했던, 가장 산수화를 잘 그렸던 화가가 이인문인데 이인문 역시 이런 산거도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산정일장도라는 그림이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산정일장도는 남성대 문인 나대경이 관직에서 쫓겨난 후에 그가 항림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일상을 써내려가는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부를 보시면 산은 고요의 태고적 같고 해는 길어 어릴 적 같네 라고 시작하면서 자기 집이 깊은 산속에 있는데 문에는 두드리는 소리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적막한 곳, 얼마나 적막한지 태고적 같다, 얼마나 조용한지 알겠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산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을 그린 그림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그림을 굉장히 사랑해서 병풍으로 제작하고 그림을 주문합니다. 일상이 별게 없습니다. 새 소리 들릴 때 낮잠 자고요. 그리고 샘에 물을 길어다가 맛있게 차 한 잔 마시고요. 또 창가에 앉아 글씨도 써보고 자기가 소장한 예술품도 감상했다가 시도 좀 울줄었다가 또 항림목로란 그 글도 좀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지나가다 동네 사람을 만나면 농사에 대해서 유쾌하게 얘기도 나누고 옵니다. 그러다 하루가 져서 서산에 걸리면 그걸 또 만끽하고 쳐다봅니다. 아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아름답다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로 이재관의 그림들이 이 산정일장을 주제로 한 그림들입니다. 이문의 그림 한 폭을 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 아마 이 산속에 있는 인물이 매일 바라보는 일상이고요. 우리 역시 귀천을 갈 것 없이 우리도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일상이죠. 이것을 한성리가 살인문에 기대어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장면,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인데요. 해가 끝까지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관련된 형리목록을 봤더니 지팡이에 기대어 살인문 아래 서면 석양은 서산에 걸려있고 자줏빛 푸른빛이 만 가지 형상으로 변화해 사람의 눈을 순식간에 황홀하게 하는데 목동이 소등에서 피리 불며 짝지어 돌아오면 달빛은 시냇물이 비친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리와 색을 인식하게 된 특별한 순간이죠. 매일 접하는 일상, 특히 산에 사는 사람이 매일 접하는 일상을 이렇게 예술로 감동하며 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소식의 글, 오직 강의 맑은 바람과 산담의 밝은 날은 귀로 들으면 음악이 되고 눈으로 보면 빛이 된다는 이 구절과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가장 이런 순간을 느끼는 사람, 고독한 시간에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성찰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전 조선시대 좀 한가한 사람들 아닌가, 우리보다는 팔자가 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너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강진으로 유배갑니다. 그 정약용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절로 존중받는 잘 나가는 집안과 달리 패족이 된 이들에게는 세련된 교양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독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련된 교양, 독서, 대가집 아들에게나 할 얘기 같지만 패족이 된 아들에게 정약용이 남긴 편지입니다. 더구나 그 아들은 양계를 칩니다. 정약용은 얘기합니다. 양계를 친 아들에게 양계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양계에도 품이 있는 것과 비천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일도 품이 있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비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품이 있는 양기인가라고 봤더니 색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닭이 앉는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보고 때로는 닭의 정경을 시로 지어보는 이런 것,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양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품위가 있어서 저는 이 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내가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 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밤 나눌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인상이란 문인화가 그린 하얀 연꽃입니다. 특히 연꽃 중에서도 하얀 연꽃은 어떤 때묻지 않은 굉장히 고상한 느낌을 주죠. 근데 그 연꽃이 나온 곳은 진흙입니다. 진흙에서 나왔으나 그 연꽃은 하얗고 물들지 않았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나왔지만 우뚝 솟아난 듯합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은 결코 고아한 환경에서 아니면 아주 세련된 잘 나가는 집안에서 나오는 우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진흙탕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얀 연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글은 인생 수업의 서문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시아 시인의 글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다. 그들은 동정심과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그 삶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만 느꼈나요? 교수님은 마지막에 울컥하셨잖아요. 같이 들으면서 저도 그냥 울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의 주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게으른 일상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진짜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웃으면서 듣기도 했는데 산거도 보면서 막 자연인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강연장 밖에 이제 오설록에서 준비해주신 차가 있습니다. 드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고 10분 후에 조규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궁금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객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의자를 굉장히 높은 걸로 세팅을 해주셨나봐요. 저희 올라오면서 좀 키가 좀 작아서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좀 잠깐 동안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내면이 깊어지셨나요? 네, 눈동자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쉬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막 이렇게 시간 여유가 나거나 이럴 때 숲이나 자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드나 봐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오늘 해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끌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인 분들도 그런 거겠죠?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질문 많으십니까 혹시? 네. 나는 이건 꼭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분들 빨리빨리 손을 들어주셔야 기회가 가고요. 오늘 교수님과 이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미리 예습을 좀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보고 왔거든요. 아마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저는 꼼꼼하게 읽고 왔거든요. 혹시나 이 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시아의 미 탐험대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찰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강연 들려주신 이 조규희 교수님도 그 미 탐험대의 일원이시고요. 강연 주제와 같은 고독한 시간, 감각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글도 그 책 안에 실려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람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설문지 작성하시고 책 다 받아가세요. 아마 여유 있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을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취 있는 인간이라는 그 글귀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요즘 보면 뭐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심지어는 뭐 혼자 여행 많이들 가시죠? 네. 많이들 하시면서 혼자만의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고독하고 외로우시잖아요. 함께 있어도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영혼을 뒤흔드는 시간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취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건지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의응답 시간이 제가 좀 괴로운 이유는 마치 도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이제 사회자님 질문 통해서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는 고독과 외로움은 오늘 제가 얘기한 고독과 외로움은 구별되는 거라는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외롭다,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로움은 사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친구한테 연락 없어 오늘 너무 외롭다가 뜻밖의 너무 반가운 친구가 밥 먹자, 영화 보자 그러면 그 순간에서 외로움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철학책도 얘기하고 문학책도 얘기하고 했듯이 고독이라는 거는 그렇게 누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외로움이 아무리 해소가 돼도 계속 외롭고 우리가 아치 있는 인간이 안 되겠는데 결국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면의 힘은 우리가 고독을 맛부딪힐 때만 좀 힘들고 아프지만 고독과 씨름할 때만 내면의 힘이 키워지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뭐 상장일장도 봤지만 별거 안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서산에 해가 지는 거 보는 건데 그런 순간을 통해서도 순간순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무력이나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꼭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면의 힘을 키우는 문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독한 시간을 붙잡고 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때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혼자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졌거든요. 어릴 때 진짜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햄버거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의 시간이라는 게 뭐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있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강연 듣다 보니까 허균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소동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일종의 팬덤 문화가 막 떠올랐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막 벽에 붙여놓는 것처럼 소동파의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의 글을 흠모하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 지금하고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사랑받았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했나요? 다른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유독
소동파만 이렇게 많은 문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잘생겼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도파는 고려 시대에도 관리들이 나오면 올해도 몇십 명의 과거국제자를 올해도 몇십 명의 소동파가 나왔다 할 정도로 좋아했고요. 그래서 김부식 형제 이름이 소동파 소식 소철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지었을 정도로 고려 시대부터 좋아했는데 우리가 19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추사김정희 이런 분도 소동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동파 생일을 되면 초상 앞에서 분양도 하고 이런 예를 대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사랑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허균의 글을 잠깐 보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 자신대로 살겠다 했는데 소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소식은 기본적으로 유명한 관리였고요. 정치가였고 학자였고 문장가였고 이거는 각 분야에서 일단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갔다가 아니라 그랬는데 당시에 신법당, 구법당이라는 어떤 당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송나라 신종 황제가 왕한석이라는 사람을 써서 새로운 개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소동파가 속해 있었던 구법당과는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과거제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소동파는 당대 뛰어난 문장가가 어떻게 보면 문장가이자 학자가 동시에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왕한석은 신법으로 개혁하면서 과거제에서는 오직 율법만 법정만 공부하면 되지 시를 잘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시를 배제합니다. 그때 소동파가 오히려 시와 같은 까다로운 문장을 잘 써야지만 생각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도 잘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는 그 신법당 왕한석의 손을 들어줬죠. 소식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정부에 대해서 불만 드러난 시를 우회적으로 계속 씁니다. 한편으로 그런 걸 봐서는 용기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자기의 반대 의견을 분리할 때 내세우지 않는데 소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회적으로 자신이 어떤 불만적인 뜻을 잘못된 걸 시로 계속 출판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왕선이라는 화가도 그런 시집을 만들 때 돈을 제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 피라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이 있고요. 한편으로 굉장히 강직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소신이 뚜렷한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사랑받은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심지어 소동파는 중국의 최명단 해남도까지 유배를 가고 그러는데 유배 가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배 간 지역의 사람들이 평가한 소식은 다정다감하고 저는 이 조정에서 한 행동과 다르게 따뜻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이런 인물을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듯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소동파가 더불어 즐겼다는 게 정말 저 유배 갔을 때 그 지역은 약간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던 한족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과 너무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가 그게 굉장히 조선시대 사람들도 흠모한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소동파의 예술론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사람은 골동품도 좋아했고요. 그림도 너무 좋아했고요. 글씨도 좋아했고 아까 얘기한 시나 문학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지만 정말로 그걸 잘 즐기려면 무력을 소유욕 이걸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력과 감시가는 상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무엇을 수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것을 즐길 수 없다. 그래서 고상하게 보이려고 비싼 그림도 사고 뭘 수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에서 한 걸음 떨어졌을 때 대상을 정말 제대로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 터치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림을 제대로 사랑 못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무력이 끼었을 때, 우리 소유욕이 끼면은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죠. 그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때 소유가 아니고 존재로 가려면 대상을 정말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소식은 누구보다도 문학을 깊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예술품을 깊이 알았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달빛에서도 예술품 같은 어떤 느낌을 가졌던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이 유독 수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흠모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다 갖추신 분이에요. 네,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기캐라고 하거든요.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개혁적이고 막 간직한 부분도 있었고 인간적인 면도 있었고 또 무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그 문인들도 참 멋진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 있으세요? 사원장가 계속했는데 네.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쪽에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강좌를 잘 들었고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그 옛날 그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빡하고 은거를 하면서도 여유롭다. 작가는 여유로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의 스케줄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잠시 그 복잡함을 중단하면 그게 은거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또 뭐 많이 중단하면 사회성 결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생각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유형인데요. 가끔씩 저의 선후배들이 저보고 이렇게 잠수를 탔냐, 제가 잠깐 뭐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일체 연락을 안 해서 살아있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역시 SNS는 거의 최소화 혹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원래 안 했던 건 아닌 계정은 다 있지만 일단 별로 남의 얘기에 많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자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물론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그런 의미의 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늘 걱정합니다. 제 사회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인사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 보통 뭘 올리면 좋아요 뭐 이런 예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예를 다 안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욕할 거야 라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제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한테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우선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식이라고 하죠. SNS로부터 탈출하는 분들도 요즘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관종이냐, 너 왜 관심 끌려고 자꾸 이렇게 잠수하냐 이렇게 막 폄훼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저도 사실 SNS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돼요. 저는 한 5분 정도 빠져 있었나 싶었는데 그게 막 몇 시간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다 끊게 되더라고요. 다 끊고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또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네, 뒤에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뒤에 계십니다. SNS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잖아요. 맨날 여행 가고, 맨날 좋은 음식 먹고, 맨날 좋은 옷 사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그게 일상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허탈감이 생기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오늘 절대로 질문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아니 왜요? 지금 두 분이서 SNS를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두 분이 SNS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체험을 하셨는데 그러면 궁극에 이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문명이 뭐 인공지능까지 해서 블라블라 해가지고 미래의 모습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가치의 중심에 있는 진선미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제가 조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이 송나라 그리고 조선 그러니까 중세에 문명사회가 가졌던 그 아름다움도 뭐 할 수 있는 순환 구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선미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그리고 이 기준을 우리 후손들한테 미래에 수평이동시켜서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나는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학 쪽에서. 근데 그쪽을 연구해 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어쨌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냥 무조건 쫓아와서 듣고 혹시라도 내준 분이 상대방들을 곤란하게 할까봐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그냥 SNS에 허허실실을 그냥 다 말씀해버려서 제 입이 그냥 풀렸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고 지금 대답하기 힘들면 지금부터 고민하고 공부해갖고 언젠가 대답할 수 있을 때 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예. 숙제를 주시네요. 교수님께 과제를 주셨어요. 네, 뭐 일단 대답은 좋은 질문에 제가 더 고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질문하신 고민에 출발한 게 저희 미탐험대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여기 지금 제 학교 동학들이 와 있지만 저는 논문을 좀 사회사적인 입장에서 미를 다루는 제가 미학 전공자가 아니고 미술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정치사적인 거, 좀 뒤에 얘기들을 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어떻게 우연히 미탐험대에서 오퍼가 와서 제가 같이 하게 되면서 처음에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이 과거의 미와 이걸 지금에 논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이 미학이 아니라 과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지만 미를 논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게 델리킷한 문제인데 이 연구를 한다는 게 혹시 이런 재벌 회사에 후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어떨까라는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선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거를 현대적인 고민 속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미래로 우리가 뭐 지금 아시아에 비하듯이 한국이나 아시아가 뜨고 있는데 이걸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지 사실은 미학과 철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제대로 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희 지금 미타원대 들어와 있고 이런저런 고민을 새로운 성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금 전공이랑 다르시겠지만 미술사가 미술사 학계 내에서 머문다면 저는 그거는 살아있는 학문이 아니라 죽어있는 학문을 생각합니다. 제가 미술사라는 건 어쨌든 미와 관계되는 거, 미와 관계됐다는 건 거기에 철학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감수성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어떤 시대가 돼도 죽지 않는 건 바로 그런 가치인데 그런 가치를 좀 제대로 발굴하고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연구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연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무리 퍼시픽 재단이 후원한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가치를 알아주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공부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에 대한 숙제이기도 하고 아메리카시픽의 어떤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연구해라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나요? 어떻게?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고 네,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특히 우리 한국 미의 개념, 가치 이것과 뭐하고 미라는 게 서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개념 가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옛날 고사성어 중에 강풍제월이라고 저녁물에 비온 뒤에 맑게 이는 바람과 시원한 바람과 밝은 그런 의미라는데 우리 그런 사람의 어떤 인간나 이렇게 그걸 볼 때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성품 거지도 없고 그리고 탐욕은 맑고 밝은 그런 멋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미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누구나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한번 태어나서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아름다운 내가 삶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종교마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 문화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봤듯이 우리 고금을 그리고 동서를 통틀어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맑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풍치를 좀 누르지 않고 여유를 갖고 어떤 우리가 주변에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성 있게 깨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성품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이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 텐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 제가 하나 드리면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정리를 좀.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고 저를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좀 아름다운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모는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동의하기 어려우고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혹독한 겨울 아니면 땡볕의 어떤 한낮의 더위, 진흙 속에서 아니면 양계를 치면서 이런 속의 삶들을 우리가 아취, 품위, 세련돼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아취, 품위, 세련돼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소독파가 한 멋진 말 중에 또 하나가 우리의 삶은 슬픔이 기쁨보다 많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고독의 주제가 바로 내면의 힘과 연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만 있길 바라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일이 아니지만 각자가 부딪힐 때는 그게 업앤다운을 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사실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터프합니다. 정령의 아들이 양계를 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품위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란 결국 내면의 힘을 기르고 상황과 상관없이 삶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서 자기가 느낀 그 감수성을 조금 더 각자의 창조성까지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게 창의성이 아닌가 싶어요. 남과 다른 고유한 것들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란 그래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간 너무 좋았는데 표현을 하면서 더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름다운 시간을 꾸며주신 교수님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좌 어떠셨나요? 정말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사실 아까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왜냐 했더니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손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동안 넋을 놓고 볼 때가 있거든요. 내 모습이었구나, 저게 내가 보던 그 풍경이었구나 라는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의 미가 조금 더 나은 강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이야기, 고독한 시간, 감각을 깨우는 사람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취 있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는 백사연이었습니다.